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챕터 8장 기업과 생산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주체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생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할게요. 자, 우선 교재 216페이지 보시면은요. 페이지 216페이지 보면 기업과 생산 기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어떤 기업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의 성격. 자, 우리가 요거는 사실 기존의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닥 많이 얘기하진 않은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기업이라는 게 너네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연구한다며. 물론 만드는 사람이 기업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건데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될까? 이거요. 왜 메이크를 해야 될까?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corporate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firm이라고 합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딱딱한 느낌의 조직체라는 느낌에 가까운 그 개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기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 레이버와 캐피털을요. 이걸 이제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공장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건물 창고에서 잘 버무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게 Q가 사과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 줄에 여러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이게 바로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생산 요소입니다.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러한 프로세스, 변환시키는 과정, 이걸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직접 개개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데 혼자 만들면 안 돼? 네, 마지막 단락에 있듯이 19세기 후반 들어가서야 현대적인 의미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어떤 기업의 몇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성격, 특성이라 할까요? 네, 그거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첫째,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소유가 여러 사람의 주주에 의해서 분산되어 있다. 네, 요즘 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업이에요.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혼자서 기업을 다 책임질 수 있고 뭐 아니면 몇몇 조합원에 의해서 소유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한명 회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소유가 분산된 약간 주식회사,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세 번째 단락, 기업은 소유와 오너십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구멍가게 같이 혼자서 그냥 자기가 다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전문 경영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전문 경영인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 보시죠.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팀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생산에 참여한다. 그래서 팀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팀제 그리고 조직적인 생산을 담당한다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기업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도 보시면 기업이 아닌 계약을 맺는 다수의 독립적인 개인들이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개개인들이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지 각자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고 오랫동안 거기 나와 있는 협상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생산 방식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업은 근로자들 사이에 코디네이트하는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기업의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맞습니다. 기업이 존재했을 때 생산 활동이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다.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결국 경제학의 늘상 관심사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왜 효율성이 이렇게 추구가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죠. 기업에 의한 생산은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밑줄 치시죠. 첫 번째 특징은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독립된 개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매번 체결하려고 하면 거래하는데 계약 체결하는데 비용과 시간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래 비용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음 둘째 한번 볼게요. 오늘날 생산기술 하에서는 대량 생산의 이점,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업,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생산 시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그걸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규모의 경제 이점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대규모로 생산하게 되면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셋째 거기 볼까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팀제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팀에 의해서 팀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면 자, 팀제를 통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선 써놓고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생산의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시면은 팀에 의한 생산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전문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기업이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면 또 하나의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두 번째 줄 볼까요? 생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용이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매번 필요한 자원을 막 조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내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블러블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기업 내부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감독, 모니터링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감독 비용은 이 거래 비용과 반대야. 조직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제대로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자, 기업의 활동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업의 활동 범위 한번 보시죠. 활동 범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굵은 고딕체를 한번 봐보시죠. 자, 어떤 개인이 자동차를 생산하면 여러 가지 중간 투입물이나 부품이나 이걸 다 조달해가지고 생산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밑에 제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걸 이제 거래 비용이라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이 자동차 생산을 담당하게 되면은 시장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조직 안에
중간 투입물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학교라고 합시다. 어떤 대학이라 합시다. 대학이라는 뭐 조직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만약에 강의를 맡겨야 되는데 외부 강사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맡긴다 할게요. 이렇게 강의를 맡기고 뭐 한 학기식으로 요즘 뭐 1년씩 하기도 하는데 맡긴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인기 있고 괜찮은 강사분들은요, A급 강사, B급, C급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그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분은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또 뛸 수도 있단 말이야. 또 바쁘기도 하겠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 대학 조직에서는 이분한테 올해도 이번 학기도 강의를 맡아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저 딴 데랑 계약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계약이 깨질 수가 있는 거야. 이번에 강의를 못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계획이 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의를 잘 하시거나 괜찮거나 등등등 하는 사람들은요, 좀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세요. 우리 그 야구선수 류현진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시즌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괜찮네, 성장 가능성 있네, 라고 하면은 이 조직 내로 이렇게 포섭을 시키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는 거야.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강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아예 이제 여기에 소속이 일정 기간 계속 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단연도 계약을 하는 거죠. 류현진도 야, 너 5년 동안 우리 무슨 어디서 뛰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사실은 걱정 없이 쫙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5년 동안 채용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자라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원히 당신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여기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종신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직 내부로 만약에 이걸 끌어들이게 되면 매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거기야. 이 매번 계약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기업에 의한 생산은 외부적 시장 거래를 내부적 통제 고딕체로 해놨죠. 내부적인 통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시장의 거래 대신에 이걸 뭐로 바꾼다? 기업 내부적인 조직 내로 끌어들여서 내부적인 통제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거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거래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왜?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강사를 다시 계약 체결하고 서치하고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널드 코즈라는 학자가 거래 비용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과연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제줄을 보시면 로널드 코즈는 이 점을 중시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시장 거래를 대체하는 수단, 그게 바로 기업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계, 바운더리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시장에서의 거래를 하지 않고 기업 내부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데? 그게 거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예컨대 있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나사를 돌리는 데 쓰는 드라이버까지 다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가 볼트너트까지 해서 다 해버리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기가 직접 메이크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이제 메이크를 하는 거야. 메이크를 우리가 직접 할까? 아니면 시장에서 바이를 할까? 했을 때 이제 두 개간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기업의 조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삼성이라는 기업이라 합시다. 삼성이라는 대기업 조직체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괜찮은 사람을 팀장급 인원을 시장에서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이렇게 뭔가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팀장을 이렇게 채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잠깐 있다가 맨날 나가기만 하고 뭐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아유 또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도 아니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신입사원 뽑힌 애들 중에서 그냥 키우는 거야. 됐어. 여기 많은 신입사원들 있지? 꿈나무들 되는 사람 중에서 외국에 뭐 유학도 시켜주고 MBA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팀장급으로 키우는 거야. 이게 직접 팀장을 메이크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야, 근데 얘네들 말이야, 키우려고 했더니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인물이 없어.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처럼 밖에서 아웃소싱 하는 거 바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메이크하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히냐, 바이하는 게 싸게 먹히느냐 해가지고 메이크가 낫다라고 하면 조직 내로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바이가 낫다라고 하면 그냥 밖에서 사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시장 교환보다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들, 그런 것들을 기업의 활동 영역 내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 어떤 것을 스스로 메이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사올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메이크하는 게 좋아? 언제 사는 게 좋아? 그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요. 외부적인 측면에서 외부적인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를 하는 거랑,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를 통한 내부적인 메이크를 하는 경우랑, 자, 언제 메이크하는 게 훨씬 더 우월하겠니? 라는, 언제 얘가 더 낫겠니? 라는 그 측면에서 얘기를 봅니다.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자, 언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바이하는 것보다 메이크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용도에만 쓸모가 있고 다른 용도는 거의 쓸모가 없는 상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요. 특정한 용도에만, 네, 거기 보시면 쓸모가 있는 경우, 이렇게요.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약간 딴 데는 활용될 수 없고 거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거의 쓸모없다, 이게 뭐야?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약간 그냥 기회비용이 딴 데로 가면 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걸 자산 특이성, 자산 특정성, 각주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표현 좀 잘 봐주세요. 자산 특정성, 특이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specific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어떤 가전회사에서 만드는 냉장고에만 사용되는 경우, 네, 오른쪽에 그 헨리 포드의 자동차 회사 같은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죠. 자, 그래서 그 220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그 어떤 모터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모터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가 만든 모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합시다. 냉장고가 잘 팔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냉장고가 잘 팔리니까 모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때 거기 보시면 모터 제작 회사가, 야, 너네 말이야, 우리가 공급하는 모터 없으면 니네 냉장고 못 만들지?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전과는 달리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계약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터는 그 회사에서만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지 딴 데서는 못 만드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모터까지 생산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핵심 부품 같은 거기서 직접 메이크하는 게 훨씬 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것들을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특이성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요. 자, 기회주의적인 opportunistic behavior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다음 단락 보시죠. 시장의 여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매우 유동적일 때도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한 거야.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안정적인, 그리고 유동적인, 네,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 시장보다는 내부적인 게 훨씬 가장 큰 좋은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시장에서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맞는 모터나 부품이나 또 시장의 상황이 되게 불안정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부화시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가능한 결과를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이 좀 약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결과를 다 반영해서 예측하기가 약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앞에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 계약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본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부적 시장 거래와 내부적 통제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내부적인 통제 상황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할 거는요. 기업의 목표 한번 볼게요. 기업의 목표 한번 보시죠. 기업의 목표. 자, 우선 기업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게 먼저 기업은 프라핏, 이윤을 프라핏이라고 얘기하죠.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진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목표일까? 반드시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니야 대체 가설들이 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은 하긴 하는데 221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여러 가지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이윤 극대화랑 부합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늘날 기업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이윤 극대화 이외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표. 이게 다른 이제 대체 가설입니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존재 가능. 근데 뭐가 있겠니? 라고 하면은, 네, 거기 보시면 전문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이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주주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무슨 영향력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대리인입니다. 경영인은 대리인으로 약간 주주가 이제 주인인 거잖아요. 주주의 어떤 가치인 이윤을 추구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네 번째 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나중에 대체 가설이라 해서 다시 할 겁니다. 성장. 또 더 나가서는 거기 보시면 경영자로서의 영향력이나 특권. 그래서 경영자가 여기서 자기가 영향력과 특권이 세야지 나중에 다른 회사로도 또 경영자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 이미지, 어떤 기업의 이미지 있잖아요. 사회적 이미지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이윤 극대화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른 목표를요 우리가 대체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음에 자세하게 좀 더 배울 겁니다. 이러한 대체 가설이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긴 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 설명력이 있는 것 같진 않다 해가지고요. 10장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래. 이것도 다 의미지만, 버리는 건 아닙니다. 버린 건 아니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그래도 가장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8-1장에서는요. 기업이란 무엇이며 기업의 존재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생산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